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신고센터까지 보셨고, 오늘은 교재 76페이지에 중개보수 및 실비 볼 차례입니다. 자, 이 펴놓으시고 저번 시간에 한 거 조금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자, 처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했습니다.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는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러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죠. 물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물론 중요한 것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업공개사가 가입용 신청을 해야 된다. 또 자격을 보여야 되는데,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지 기업공개사 자격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또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이지 가입한 기업공개사 쓰는 컴퓨터는 아니다. 즉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능이나 용량을 인정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관한 서류가 첨부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국장이 하게 되면은 일단 요것만 맞으면은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한다. 지정서 교부받고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에게 더 잘해라는 의미로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은 벌이 더 크다 그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된 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그랬어요. 물론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1년에 1천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중개 의뢰인 안 나온다는 것, 즉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럴 때 기업공개사도 거짓 공개하지 마라.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다 그랬어요. 뭐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든 등, 아니면은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던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틀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했어요.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론 이것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데, 자, 보정 설정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보정 설정할래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즉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물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 자, 보정 설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3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보정 설정하는 금액은 법인이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 전부 다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한다. 자, 보정 설정 했는데 보정을 변경할 때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즉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물론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공탁금 세자니까 사망하거나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기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는 서류, 즉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간다.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하게 되면은 보증이 없어지니까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즉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예치제도였어요. 자, 기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권고하여야 한다. 강제상은 아니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안 띌 때까지, 즉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쉽게 해서 등기할 때까지예요. 절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치를 했을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하게 되면 예치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보증서를 예치기관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거래당 물론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또 기업공개사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항을 약정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예치 시 필요한 실비, 그 다음에 기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것을 약정해야 되고, 물론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즉 보증보험료 등은 예치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금지행위죠. 자,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1년에 1천, 3년에 3천 구분되는데 1년에 1천짜리가 첫 글자로 하면은 무등록자, 매수중 이랬죠.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다 하는 말은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또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는 아니다. 수수료입니다.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 물론 시험에 나오면은 초과 보수라고 나온다 그러죠. 사례, 정려,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자, 그러면은 보수에 관한 약정 3개 중에 지문은 하나가 꼭 나온다 그러죠.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보수 받지 마라.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절대 무효가 아니에요.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러죠. 법정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초과 보수 약정은 법정 보수보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대신에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두 번째 핵심이 이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중개업 아니면 법정 보수 적용 안 한다. 우연히 이래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니까 이거는 법정 보수 적용 안 한다. 초과 보수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초과 보수를 받는 것은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과 보수에 해당하는 당자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돌려줬다 하더라도 돌려준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도 처벌합니다. 또 물론 기업공개사에게 초과보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3년에 3천짜리가
부당단체에서 탈세 정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 자와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거는 올해 추가된 거는 아직 판례가 없고,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거로 본다. 그 판례가 금쟁이에서 나오는 판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다음에 정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을 직접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자기 의뢰인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사의 중개로 물건을 샀다. 아니면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직접 거래로 볼 수 없다. 그죠? 직접 거래할 때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그 의뢰인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소유자의 대리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도 직접 거래로 본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죠. 쌍방대리가 금쟁이지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양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쌍방대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공제서법에서는 그런 예외 기준이 없어요. 양당사자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쟁이다.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쟁이도 있었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쟁이, 이것도 3년에 3천인데 한마디로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파트에 얼마보다 밑으로 내놓으면은 아무도 그 집에 못 가게 하겠다. 그런 거 한번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럼 요 부분 부당단체 업무방해죄 요 세 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 신고센터에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감정원은 직접 조사하거나 조차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통보를 한다. 그럼 조사하고 조치했다. 감정원에 즉 신고센터에 통보를 하겠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상은 10일이지만 공무원이 하는 예외 중에서 제일 큰 예외, 그럼 7일의 예외는 10일이에요.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를 한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원도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물론 신고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명백히 거짓이더라. 뭐 보완해라 했는데 보완 안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은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76페이지에 중개보수 나오는데 중개보수는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중개보수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A라는 어린이 갑이란 기업공개사 우리 집 팔아주세요. 자,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 그러죠.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나올 건데 어린이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는 낙선계약이 체결되죠. 어린이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계약.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거래계약이다 이럽니다. 그럼 중개계약 체결하면은 보수를 받습니까? 거래계약 체결해야 보수를 받습니까? 거래계약 체결해야 보수를 받죠,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이 중개계약을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그러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분필입니다. 분필 맞죠? 그죠? 이거 분필입니다. 말을 해야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이죠. 중개계약은 원래가 유상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밝혀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말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말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수를 받을 때 값은 A에게 받습니까? B에게 받습니까? 둘 다에게 받습니까? 둘 다에게 받죠. 그죠? 둘 다에게 받는데 시험 칠 때 한 명에게만 받는다라고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죠. 웃었죠. 그죠?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제가 확인한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이번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기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는 중개대상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1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의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번에 기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죠. 그죠? 자,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일단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공개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도금 지급이 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이 해제됐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죠? 기업공개상 확인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계약이 해제됐다.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때로는 물론 중개보수도 못 받고 때로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요거 하기 전에 판례에 놓은 이야기 나오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중개계약 체결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개계약 체결 때 발생은 하는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할 때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요 지문은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우리 법에서 정해졌어요.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한다. 원칙은 약정에 의하는데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은 언제 지급하느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심할 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약정이 없으면은 거래 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거래 계약이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아까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아니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무 약정이 없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받는다. 그러면은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보수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뢰인이라면은 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죠? 근데 법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소송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소송하면 또 억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약정을 하는 게 훨씬 좋죠.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거로 본다. 이래 약정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약정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원칙은 약정해야 하는데 약정이 없으면은 절대 거래계약 체결을 하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다른 말로 잔금 지급일 날 지급합니다. 자, 제일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중개보수의 범위예요. 자, 중개보수의 범위에 일단 양가로 1번에 주택의 중개보수, 오른쪽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 이렇죠. 그죠?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일단 구분을 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자,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핵심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게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자, 오른쪽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 볼게요. 그 위에 표 있죠, 그죠? 참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왜 안 보느냐면 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되어 있죠.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보통 이렇다 하는 그 정도 참고만 하시고. 자, 주택 외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해놨는데 그 밑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에요. 요거는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3번에 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요거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기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중개보수율 한도의 실비 나타낼 때, 자, 보수율을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뭐부터 구분한다고요?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는데, 자, 주택은 이 보수율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시도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중개보수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도조례인데 이 시도조례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개사무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다. 부산 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구시 조례로 보느냐 부산시 조례로 보느냐 이걸 따져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주택 소재지로 하느냐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하느냐 요게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뭐 주택 소재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주택 소재지로 하면은 그러면은 시도조례가 17개죠, 그죠? 주택 소재지로 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그 다음 뭡니까? 찍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래가지고 17개 시도조례를 다 외워야 돼요. 공개사 자격증 따고 중개한다고 등록까지 했는데 17개 시도조례 다 외울 군번이다 아니다? 하나만 외우자 중개사무소로 할까요? 주택으로 할까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요. 절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로 한다. 자,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가 대구에 있어요.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대구조례를 잘 알겠습니까? 대구조례를 잘 알겠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그럼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국토교통부령은 우리 시험 범위죠, 그죠? 직접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1000분의 9 이내고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입니다.
천분의 8 이내다. 물론 1000분의 9다. 1000분의 8이다 하는 것은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하면은 주택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정한 시도조례에 따른다. 자, 주택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상관없이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물론 여기에서 1000분의 9도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자, 주택외 예를 들어서 토지나 상가적으로 주택외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에서는 1000분의 얼마 받고 싶다. 1000분의 9 받고 싶죠. 의뢰인은 1000분의 9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0분의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에서는 의뢰인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1000분의 9 받습니다. 그냥 1000분의 9 받아요. 내가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협의할 수 있다. 당신은 얼마 주고 싶으냐 그러면은 1000분의 9 안 줍니다. 뭐 1000분의 9인가 아시죠? 그러고 적고 넘어가고 1000분의 9 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 근데 한 3, 4년 전에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 여기서 말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된 소형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예요. 그거는 주로 누가 사느냐 하면은 지방의 학생들이 올라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기숙사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죠? 예, 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서울에 취직해가고 올라가는데 1000분의 9로 주는 게 너무 높다는 말.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은 별도로 합니다.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요거는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요 부분을 모르면은 여기에 문제가 나오도 말을 틀릴 수 있고 당연히 틀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은 중개보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지금 나오는 거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죠? 일단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지 절대 주택 소재지 아니죠.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물론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입니다. 주택 외에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대신에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자,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주사무소가 법인의 주사무소가 설특별시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에 있다. 분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상가 매매를 중개하는데 이 상가는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있어요. 보통 하면은 뭐 북구, 남구, 서구 이래야죠. 그죠? 저는 부산하면 가능하면은 진구로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부산 진구가 부산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요. 제가 사는 데가 여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서울시조례, 종로구조례, 대구시조례, 달서구조례, 부산시조례, 진구조례 어떤 조례를 택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물론 종로구, 달서구, 진구는 아니죠. 서울시조례, 대구시조례, 부산시조례 무슨 조례를 해야 된다? 왜 대구시예요? 분사무소 소재지라고. 이거 대구시로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내년하고 그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구분한다?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조례로 보면 안 돼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상당과 같이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다. 상가 매매를 중개한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 밑에 뭐를 주느냐 하면은
그때는 주택이 나오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얼마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얼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중개 사무소 소재 시도조례를 보죠. 시도조례를 보는 순간에 시간대로 끌고 근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겠죠. 그죠? 다시 계산합니다. 그건 답이 안 나요. 그럼 제일 비슷한 거 찍고 넘어가는데 그럼 틀리죠. 주택이냐, 주택이면은 시도조례를 받는데 주택 아니면은 절대 시도조례를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최고 얼마 받냐 그러면은 1000분의 9 일반이 받는 것은 1000분의 9 하면 되죠. 계산 시간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택으로 생각하고 시도조례로 보는 순간에 시간은 엄청 걸리고 답은 틀린다며. 문제를 내는 핵심이에요. 문제를 낼 때 주로 이렇게 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 볼 때 첫 번째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가 있어요.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 자,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 예를 들어서 이 단독주택이 있고 마당이 있어요. 여기 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팔 때 집은 얼마고 마당은 얼마다 이래가 팝니까? 전체 집은 얼마다 이래 팝니까? 집은 얼마다 이래 팔죠. 그죠? 그래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이거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계산을 해라는 말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자 78페이지에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라도 주택이라도 좋고 상가라도 좋습니다. 자, 주택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갑은 소유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바뀌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갑은 소유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바뀌었죠. 그죠? 일반적으로 갑은 지금 상황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거래는 분명히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두 개 다 받지 말고 매매에 관한 보수 하나만 받아라. 물론 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을 한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쉽게 나왔습니다. 주로 맞는 지문도 나오고 틀리게 딱 두 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와 임대차 두 개 다 받는다. 틀렸죠. 그죠? 임대차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틀렸죠. 그죠? 그렇게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자, 제가 질문 다시 해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제가 이래 딱 서니까 뒤에 분이 안 보이는데 좀 비켜주세요. 근데 보지 말라고 이래 쓴 거예요. 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이런 맞죠? 이 문제가 이렇게 이론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뭘 했냐면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 이건 틀렸어요. 동일 기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는 게 중요한데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적용한다가 나오면은 동일 몇 번 나와야 돼요? 동일 3번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 중개보수를 정의한다. 자, 요 내용은 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어요.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로 씁니다. 2층은 주택으로 쓴다. 그럼 상가임대차할 때는 주택으로 계산하면 되죠. 요 주택임대차할 때는 주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 건물을 팔 때는 주택은 얼마고 상가는 얼마다 이래 팝니까? 전체 얼마다 이래 팝니까? 전체 얼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로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외로 보느냐 구분돼야 되죠. 그죠? 면적이 큰 거로 봅니다. 주택이 크면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외가 크면은 주택외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으면은 뭐로 보느냐? 여기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일반적으로 얼마 받는다 했습니까? 1000분의 9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시도조례가 시도별로 다 다르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6 정도 됩니다. 1000분의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주택과 주택의 시설의 면적이 똑같으면은 주택으로 봐가지고 1000분의 5 정도로 받고 싶다. 주택외로 봐가지고 1000분의 9 받고 싶다. 1000분의 9 받고 싶죠. 그럼 정부에서는 기업공개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어려운 편을 들어가지고 많이 주라 하고 싶다. 작게 주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면적이 똑같으면은 뭐로 보는 게 맞습니까? 면적이 똑같으면은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으면 주택으로 본다 하는 말은 여기에서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초과가 아니고, 즉 결론적으로 면적이 똑같아도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앞 페이지 77페이지 볼게요. 자, 거래 금액을 산정해서 매매일 때는 거래 금액에다 요율 표로 하되 한도액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주택 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랬죠. 그럼 1000분의 9가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한도액이 없는데 주택은 시도조례로 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그 한도액은 일방에게 받는 한도액입니다. 자, 이번에 교환인 경우는 거래금액의 큰 중개대수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물론 1번 매매, 2번은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는 전세금으로 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자,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산출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계산을 다시 합니다. 물론 여기서 빠졌는데, 우리 분양권일 때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중개 보수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 개업공개사 하면서 중개보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을 작게 받은 중개사무소도 봤어요. 제가 속으로 미쳤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명이 받는 게 100만 원을 작게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수율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주택 아니면은 주택 외죠. 주택은 어디에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택 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럼 1000분의 9 계산하겠죠. 소형 오피스텔이라면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보수율은 별로 안 중요하고 거래 금액이 중요한데, 이 거래 금액이 매매일 때는 당연히 매매 가격을 합니다. 당연히 매매 가격을 한다. 그 다음에 전세일 때는 전세금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보증금 있는 임대차일 때, 자, 임대차일 때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옛날에는 개월수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몇 년 동안 보장을 해줍니까? 2년이죠, 그죠? 그러면 주로 24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전세보다는 임대차가 훨씬 많죠.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개월수 하니까 보수가 너무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한다고 조금 오래됐지만 곱하기 100으로 바꿨어요. 그럼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전세 환상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전세금이나 전세 환상금으로 한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법을 바꾸고 난 뒤에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은 기업공개사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중요한데 영세 상인들 보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자, 임대차가 중개보수할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봐야 되는데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그죠?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전체 금액의 70% 한다, 80% 한다? 절대 전체 금액의 70% 하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여기에 70% 한 거하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인 거는 계산이 다르죠. 계산 문제로 놓으면은 출제위원들은 전체 금액의 70% 하는 것을 답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70%가 아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70을 곱합니다. 또 하나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5천만 원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됩니까? 5천만 원 미만이죠. 미만은 1원이라도 작아야 돼요. 5천만 원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을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이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대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일 때는 고액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짜리하고 5억짜리 교환한다? 거래 금액은 얼마로 본다? 5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평균 하는 것도 아니죠. 작은 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5억 큰 거 하나를 봅니다. 제가 13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시험을 쳤냐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본 기억도 없어요. 그래도 합격은 했어요. 그때 요 문제 나왔는데 3억짜리고 5억짜리 교환할 때 거래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당연히 8억이지 하고 8억을 딱 찍으려는 순간에 이거는 분명히 함정이다. 평균 하자 4억. 물론 틀리죠. 그죠? 큰 거 고액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말고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중개대체물 되죠. 그죠? 분양권은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자, 이미 지급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분양 대금이 5억 원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했어요. 1차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했다. 현재 프리미엄이 2천만 원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양가액 5억 원에다가 프리미엄 2천만 원 더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미 지급한 금액은 1억이죠. 1억에다가 프리미엄 2천만 원 붙여가지고 거래 금액은 1억 2천만 원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분양가 5억 원에 대한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2천만 원 붙었다. 이 분양은 팔 때 얼마 받습니까? 저희가 낸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해가지고 받잖아요. 팔 때 1억 2천에 받죠. 그러면은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이다 하는 말이나 분양권 매매할 때 받는 가격이다 하는 말이나 똑같죠. 그렇게 지문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이상하게 대학에서 수학과 나온 사람도 계산 문제는 겁난대요. 한번 누가 푸는 거를 보면은 쉽다. 그래서 제가 그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임대차 하나만 잠깐만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자, 첫 번째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요즘 보증금이 2천만 원짜리 별로 없죠. 그런데 계산 문제는 금액을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아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주택은 아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 거래 금액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보수율을 주어지기로 1000분의 5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시도조례를 낼 수도 있죠. 그 실제로 시도조례가 3단계 이렇게 구분되죠. 거래 금액에 따라서 얼마는 1000분의 얼마다, 얼마는 1000분의 얼마다. 그럼 거래 금액만 찾아가지고 보수율을 찾으면 되죠. 그죠?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5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15만 원이다. 기업공개사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머리 좋은 사람 벌써 암산해가지고 답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 거래 금액을 찾아야 되죠. 보증금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으로 합니다. 그럼 2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 다음에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면 5천만 원보다 작죠. 4천만 원에 70% 한다, 80% 한다. 절대 4천만 원에 70%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다시 한다 그랬죠. 2천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이 74니까 3,400 되죠. 그럼 아까 4천만 원에 70% 하면 2,800이죠. 계산 다릅니다. 그죠? 그럼 3,400의 시도조례로 정한 보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1000분의 5입니다. 날라가고 17만 원 되네요. 그럼 답은 1번 답이 나오면은 주로 똑바로 계산한 데서 이 전체 금액의 70%인 게 답으로 나올 거예요. 2번 답이 17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계산 문제 하면서 17만 원 찍고 생각을 하기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중개사법 계산 문제 진짜 쉽게 나온다던데 쉬워도 진짜 쉽네 하고 2번을 찍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 내려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평균 60점을 합격 했어요. 딱점이에요. 그죠? 평균 97.5로 합격한 사람, 평균 60점으로 합격한 사람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60점을 합격한 사람 훨씬 기분 좋죠. 야, 나 합격했다. 딱점으로 합격했다. 좋다고 내려오면 17만 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뭐를 안 봤어요? 이거 안 봤죠? 옆에서 이거 안 봤다고 니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니 내년에 다시 한다 이런 말 하면은 미움 받아요. 모른 척하고 가야 되죠. 그죠? 와, 축하한다 넘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우와, 나는 요거 봤지. 그럼 답은 얼마라고요? 15만 원. 3번 15만 원 적었어요. 15만 원 맞죠? 그죠? 아까 제가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A에게 받는다, B에게 받는다, 둘 다에 받는다. 웃었죠? 15만 원이 아닌 거 답은 얼마라고요? 총액이니까 30만 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계산은 안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조례 보느냐, 1000분의 9로 곱하느냐,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일단 동그라미 치고, 그럼 시도조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총액이 얼마냐 하면은 곱하기 2 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 임대인에게 받는 게 얼마냐, 임차인에게 받는 게 얼마냐 나오면은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한도액, 일반에 받는 한도액이죠. 요거 동그라미 치고 계산하면 틀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동그라미 3개를 치느냐 안 치느냐가 한 문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차이에요.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중에서 중개사무소하고 주택하고 다르다면 무슨 조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하나다. 그죠? 주택 외에는 1000분의 9인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누구에게 받느냐? 일반에 받느냐? 총액하면 쌍방이죠. 그리고 주택은 한도액, 물론 이것도 일반에 받는 한도액이에요. 한도액보다 크면은
한두 억밖에 못 받죠. 한두 억보다 작으면은 그 금액 그대로 받으면 되고, 이거 세 개만 동그라미 치면은 계산 문제 틀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 있는데, 자, 실비, 자, 78페이지 실비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밑에 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B하고 거래계약 체결하면은 얼마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할 것 같으면 이거 적어도 우리 집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죠. 우리 집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죠. 뭘 보면 우리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등기부 보면 알 수 있죠. 뭘 보면은 우리 집인 거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문표 보면 안다 그러는데 요즘 문표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가져오는 등기부를 기업공개에서 믿어라 믿지 마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한 3년 전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주로 토지인데 거래가 진짜 안 되는 토지.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속을 받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냥 안 팔고 자기도 상속해 주죠. 자기 때는 거래가 한 번도 없죠. 거래가 극히 없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기꾼이 등기부 위조해가지고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이 가지고 온 등기부 믿지 마라 그죠. 어린이 가지고 온 등기부 믿지 마라. 그러니까 등기부는 기업공개에서 내가 직접 발급받겠다. 대신에 당신이 가져야 되는 거 못 믿고 내가 발급받으니까 그 비용은 당신이 내라. 등기부 발급 비용이에요. 이것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우리 저번주에 예치시 표현한 실비했죠.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대한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즉 돈을 안 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비는 문제가 안 나와요. 실비는 문제가 지문에 나오면은 나와더라도 지문 하나 정도, 그것도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실비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실비까지 보셨고 79페이지 공제사 협회, 이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